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호남에 집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보수 진영의 주자들, 보수의 재결집과 연대 문제를 놓고 연일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을 놓고 검찰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 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 청구, 엉성한 영장 청구, 대충 영장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서 문책하겠습니다. 이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지 권력에 춤추는 그런 행태를 가진 정치 검사는 철저히 색출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 청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권력에 춤추는 정치 검사들 철저히 색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정치 상황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조속 검토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데 결국에는 뭐 확정은 아무래도 김순환 총장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실무적으로 구속안과 아마 불구속안을 두 개를 가져갈 텐데 그중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것이 더 낫겠다라는 아마 견해를 밝힐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감안하고 아마 김순환 총장이 결정을 할 텐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이제 더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주초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김순환 전 총장의 발언을 우리 언급사항을 좀 보면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고려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속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들과의 어떤 법정 형평성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구속 쪽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언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대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인터뷰를 봤듯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 홍준표 후보 네. 이렇게 검찰을 상당히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아침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지켜보고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 것 아니 구속영 청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교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은 뭐 영장 발부 그다음에 기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는 검찰에 이제 맡겨서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까요? 저는 뭐 법 따라 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같은 경우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저는 검찰이 계속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검찰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김순환 검찰총장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을 청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구속할 이유까지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언론 떠보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시간 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벌써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참 어려운 주문인데 사실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사실상 본선이라고 평가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 경선 오늘부터 이제는 호남권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김 교수님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남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호남이 결국 야권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가 곧 수도권에 전국에 퍼지는 그래서 호남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2002년에 여기가 이제 노무현 바람의 진앙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전을 이제 만들어낸 기적 같은 그런 장소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7일부터 이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순회 경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가 결국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실타래를 푸느냐가 결국엔 결과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아마 모든 후보가 양보할 수 없는 대회전의 네. 어떤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압도적인 과반으로 승기를 잡겠다. 또 이재명,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민심의 변동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분석은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고려 사항이 상당히 후보 개인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 바로 46일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작동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프레임은 결국에는 정권 교체이고 정권 교체다. 그 정권 교체를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서 위임받고 그 이미지를 각인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사실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틀이 46일 사이에 바뀌겠느냐 그리고 경선이란 짧은 시간에 바뀌겠느냐라고 본다면 여전히 문 전 대표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뭐 그렇게 정권 판단할 수 있네요. 교체의 프레임이 아직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호남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심장이고 그리고 호남의 표심이 전략적으로 작동한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호갑 대표가 그때 당시 경선을 할 때 한호갑 대표가 1차 경선 때 제주도에서 1등을 했는데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전격적으로 1등을 해서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대세를 형성을 했듯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인 선택을 보면 광주에서 1위가 끝까지 1위를 지킬 그런 것이 한국의 어떤 역사입니다. 특히 야권을 네, 중심으로 야당 해서 중심으로. 현재 야권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현재의 대세론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야권 특히 이제 광주의 어떤 호남의 지지자들은 예.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의 1위로 부동의 1위로 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좀 뭐랄까 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호남 지역에서요. 호남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김 소장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도 수요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네.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주기는 화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14%포인트나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17% 그리고 안희정 후보는 11%로 별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그래도 1, 2위와 3위 간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사가 크게 영향을 주리라는 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 국민 경선제이다고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경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렸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들이 민주당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꾸준히 60% 이상을 상회하는 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주말에 뒤집어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인단으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의외로 이재명 지지자들의
지지자들이 경선인단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지금 등록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저는 이 호남 경선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은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2등과 3등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더욱더 관심이 있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싶습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14%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2등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2등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지금 후보들 중에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의미 있는 2등,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 거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모든 조사 결과를 보면 경선인단으로 등록했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반을 유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과연 호남에서 무너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너지긴 힘들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등이 과연 누가 할 것인가? 2등 이번에 경선에서 2등 하는 사람은 바로 민주당의 차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2등과 3등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2등과 3등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으로 나올 그 순회 경선에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김 싶습니다. 보시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야당에, 즉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결속력이 있느냐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 세력은 상당히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결집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중도 또 바깥에 보수까지 이렇게 굉장히 아우르는. 그러니까 결속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어렵다.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손가락 혁명군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굉장히 다져온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투표하는 그 표의 어떤 상관성이 가장 높은 데가 이재명 시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봐서는 어느 정도 2위 싸움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치열할?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지지율을 이렇게 변동을 보면 문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도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아까 그건 표창장 문제라든가 그런 거 연결이 된 전두환 장관 건데 발언. 사실은 그러면 왜 안희정 지사는 좀 빠지느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내세운 거는 통합입니다. 대연정이고 좀 더 파지티브한 건데 최근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공격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호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전략 속에서 어떤 그 전술적인 부분의 어떤 모순성이 지금 굉장히 좀 그리고 이 경선은 야당 내부의 경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걸 과열시키거나 공격의 칼을 날카롭게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독이 돌아올 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안희정 지사가 혹시 1등을 하면 네. 결선 투표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합쳐지면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데 현재의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가 1등, 부동의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할 경우에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2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2등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의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숨을 겁니다. 대부분 숨고 나머지는 대세론을 따라갈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될 경우는 이재명 시장의 표는 훨씬 더 문재인 전 대표보다 선명성이 강한 표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예선에서 1위를 할 경우에는 예. 2등은 누가 되든 저는 의미는 없다고 의미는 봅니다. 없다. 그러면서 우리 김관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 네.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안희정 안희정 지사 지사도? 지지율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다지 공격하고 효과적인? 효과적인 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또 왜곡해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재명 네. 후보가 2등 그런 한다고 뉘앙스로 들렸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데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다자 대결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자 후보를 놓고 조사하는 거는 모르지만 지금의 대선 주자를 놓고 조사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한 명만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두 분들은 어차피 그 지지율은 사라질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이제 경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됐든 뭐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그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한다면 그 표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 만일에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가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게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정반대로 안희정 지사가 1등을 했을 경우나 이재명 시장이 1등을 했을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그런 거를 좀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호남 경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2등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 표의 방향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예를 있다는 들어 그러면 거죠. 안희정 지사가 2등을 했다. 그럼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지사가 2등을 했다면 저는 일정 부분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나머지 표들이? 나머지 표는 좀 보수 쪽으로 가더라도 일정 부분 올 확률이 높은데 만일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3등을 했다. 하면 이 표는 좀 보수 쪽으로 사라지는, 중도 쪽으로 갈 빠지는.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표의 이동성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에 1, 2, 4위가 다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요. 전체에서 그렇죠. 1, 2, 4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이게 1위가 그냥 1위로 이제 당선이 되면 후보가 될 경우에 2위와 4위가 빠지는 거죠. 거꾸로 2위가 되면 1위와 4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표의 이동성은 불가피하다. 중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그렇죠. 전 대표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지금의 트렌드, 즉 민주당 후보의 우위의 어떤 지지율 이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그리고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상황도 보면 그때 불출마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자가 이렇게 골고루는 아니지만 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민주당 후보 우위 체제는 아마 대선 마지막까지 유지될 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부연해서 아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공략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 굉장히 그 장면에서는 뭔가 시원하고. 괴롭히고 네. 이러니까 뭐가 표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네거티브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혹이 굉장히 막 끌죠. 왜냐하면 상대편의 약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주는 사람은 국민이고 국민은 마음이 움직이는 건 포지티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연구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동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요라는 것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 같은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하려고 하다가 이 4명이 같은 팀이다. 이게 끝나면 즉 경선이 팀면 한 팀으로 우리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내부의 통합, 긍정적인 거, 즉 포지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도 3가지 종류의 무슨 출마 선언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맥락에서 국민이 정권 교체하고 국민이 출마를 하는 것이다 해서 자기가 뒤로 빠지고 국민을 앞에 내세우는 상당히 이제 포지티브의 전략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세론의 면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상처 주지 말고 나를 이번에 도와주고 다음에 너희들이 해라 이런 뜻으로 형다운 그런 포용력 있게 보는 것인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 이유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학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당내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빠져나간다면 그 공간을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차세대 주자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밀어내고 그다음에 차기 주자는 자기다. 이런 것을 미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사실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 광주 지역에서 내일부터 첫 경선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부터 100%
국민 경선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헌정 사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선 방식으로 오로지 국민의당 자력으로 성공적 경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선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정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자 강조를 했는데 김 소장님, 사실 이제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그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현장 투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선거인단을 등록하지 않고 아무나 갈 수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조직 동원력이 좀 센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앞선다고 얘기하기는 좀 빠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은 적합도 부분을 보면은 55.8%로 이제 과반을 넘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학규 후보라든가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직력에서 좀 앞선다는 걸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완전 국민 경선이긴 하지만 네. 선거인단 등록을 등록하지 않고 아무나 가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중 투표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좀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일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민주당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좀 그런 말씀드리고 측면에서 싶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아름다운 경선을 거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만이 지금 민주당은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성, 두 당의 차별성을 일단 호남을 놓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선의 모양을 가지고 지역에서 호남에서 많은 것을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권뿐만이 아니고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예민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호남의 지금 자존심,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나타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는 2.9%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표심을 보면은 응답 안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박주선 후보의 표가 상당히 선전한 그런 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으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재 어떤 현실적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도 이번 결과를 좀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국민의당의 지금 이 경선은 미국식 완전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가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걱정하신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와서 찍고 저기 와서 찍고. 근데 이제 그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종의 이제 정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는 이제 여론조사로 하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조직력이 세다. 근데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이 당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운영했고 지금까지 두 조력을 갖고 있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뿐만 아니라 조직력에서도 여기가 압도적으로 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지구당 중심, 즉 지역의 어떤 결국에는 이제 지구당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그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사실상 이 안희정 지사와 연관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직력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은 본인과 문재인 전 대표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당이 이번 사태로 이제 사실상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못 낸다고 볼 때
결국엔 국민의 선택은 본인과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는 부분도 예. 결국에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는 거기다 희망을 한번 걸어보게 하는 예. 그런 어떤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안 전 대표의 어떤 유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민의당 지지층들을 보면 대략 그 호남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국민의당을 많이 지지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젊은 층들을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에 좀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에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하러 가겠느냐 자발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조직력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 지지층이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조직력이 강한 사람도 좀 승산이 있지 않겠냐고 이제 일말의 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국민의당의 설립자로서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도와 그리고 호남에서도 대안 세력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자발적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또 캐션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경선 룰 협상을 네. 반대 진영이 아주 잘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싶습니다. 뭐 선거 경선 결과도 관심이지만 이제 과연 얼만큼 흥행에 성공하느냐, 많은 사람이 좀 참여하느냐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고요. 사실 이제 갈 길 바쁜 자유한국당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지금 역시 현재의 여론조사의 추이대로라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수 하나는 이제 박 대통령이 구속 여부가 신병철 어느 정도 여부.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 크게 보면 사실은 저는 영향을 많이는 못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결국엔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태극기 민심, 친박 민심을 뒤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이 잘못됐다. 즉 과거에 어떤 집착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세력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영역이 확장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미래까지 이제 계속 내다보려고 하는 지지자들은 그래도 홍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이번이 되든 안 되든 예. 뭔가 지도력을 갖고 향후에 정당의 길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의 어떤 과거 대 미래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경쟁. 이 구도 속에서 아무래도 홍 지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장년층이 주된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경선 규칙도 50대 50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철이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여론조사의 어떤 허구 이런 것도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지사 예. 저는 뭐 박빙의 승부를 할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네. 사실 근데 자유한국당 경우에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홍준표 경남지사 적합도 부분에서 보면은 17.4%, 김진태 후보가 5.4%인데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를 김진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에요. 현재로서의 추세를 볼 때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요. 저는 이 한국당 경선도 상당히 재밌게 진행될 거라 지금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1등을 했거든요. 홍 지사와 뭐 별 차이는 없었지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별 차이는 없었지만 1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해고조 투표가 됐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탄핵 결과에 대한 어떤 불신을 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뭐 했던 간에 상당히 정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이 김진태 후보가 지금 표심을 얻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진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대리 만족한다,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네. 해주는 예. 어떤 사이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어떤 면 보면 그 보수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표의 확장에서는 다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그 사이다 발언을 하다 보니까 또 이 한계점이 드러나고 김진태 후보는 또 너무 정통적인 보수층을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확장성에. 확장성도 있고 두 분 다 똑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5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관용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이 경상도 지역이 이 전체 새누리당 그 당원들에서 20%도 네. 넘거든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여기도 좀 만만치 않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관심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후보가 나오더라도 과연 자력으로 야권의 후보를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범보수 후보 간의 뭐 단일화나 연대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에는 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범보수한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게 그리고 보통 사안으로 이제 탈당한 게 아니거든요. 분당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탄핵이라는 탄핵.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합의를 보려면 다시 묶이려면 둘 중에 한 명은 예컨대 탄핵을 사과하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번 사건에서의 탄핵을 이제 이제 반대한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거를 둘이 하기가 서로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장성 이런 것에서 강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의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의 어떤 차별성 나는 범보수 연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진영 대 진영의 논리로서 대선을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는 있다. 따라서 이번 경선은 내가 주도한다. 뭐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실현된다고 해도 여기에도 유승민 후보라는 아주 만만치 않은 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해봐야 될 얘기지만 이 얘기를 계속 부풀리는 거는 당내 경선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실현 거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거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네요. 장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이 저는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상이 야권이 60% 70%의 지형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여권은 좁아진 지형 40% 정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현재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명분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탄핵과 관련해서 서로 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입니다. 이미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층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보다는 보수적인 어떤 지지층을 생각할 때다. 이런 명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제 뭐 통합이든 연대든 이제 친박계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최근에 지금 경북, 성도, 군위, 상주 많습니다. 상위, 의성, 청소 이 네 지역구에 이제 친박계 김재원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을 공천을 했거든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공천을 했는데 또 의외로 친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파워게임에서 밀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게 바른정당과 과연 자유당, 한국당이 합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바른정당의 그 국회의원들 성향을 보면요. 수도권 후보들은 저는 국민의당하고 합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를 봐서도 호남표가 수도권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영남권 후보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한국당하고 합치고 싶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이 수도권과 이 영남권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과연 김무성 전 대표가 제대로 잘 이거를 돌출을 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약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매우 힘들 거다. 합치기는 매우 힘든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럼 우리가 후보라도 연대를 하자.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반대하고 나왔는데 친박계와 지금 우리가 한다면은 이게 명분에서 이 사람들 탈당한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다음 달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섣불리 이 당들이 합친다든가 후보를 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보여지고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내년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바로 지금 지적하신 성주에서 누가 당선되냐는 거예요. 만일에 성주에서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대통령을 용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리할 수 있다면 보수당이 네. 야권이 안철수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보수당이 합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보인다면 합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87년 대선 때 1로 3김이 교훈이다. 펴렸던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 막판에 가서 한 15일, 10일 전에까지 통합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까지는 각자 가다가 알겠습니다. 다시 합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대선이 4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도 있고 또 세월호 인양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선 전국 계속 살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